그래서 주변에 어머님들 지금 뭐 같이 친하신 어머님들한테 전송해 주시거나 뭐 그것도 궁금해하신다, 좀 요즘 고민되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친구 어머님들, 아이 친구 어머님들한테 전송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아직 음소거 안 되어 계신데 제가 전체 음소거 이따가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10개를 시험 봤는데 다음에 만약에 지금 목표 점수가 70점이잖아요. 제가 한 5분, 이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10개의 문제는 다시 보게 되죠. 어제 새벽에 축구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머님들? 이 학생이 10개를 시험 봤는데 여기 오른쪽에 채팅창 있어요. 어머님들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셔도 돼요. 뭐 마이크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 켜두시면은 제가 해드리는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채팅창 켜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 들어오시진 않으셨지만 어제 축구의 여파와 오늘 내린 눈 때문이라고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항상 같이 저희 함께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도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좀 이따 조금 여기 어머님 보여주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저희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으로 저희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알비 대표 류경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저자분 모시고 한 강연은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오프라인 강연을 못하고 이렇게 줌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여름에도 뭐 과학이나 아니면 국어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심혈을 기울인 책 그 저자분 좀 모셔봤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강연의 주제도 국어를 아직도 3순위에 두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목동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사심이 담긴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하고, 뭔가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을 스케줄을 짤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과연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쉴 때 책 읽어 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일기 쓰는 정도? 요 정도로만 지도하고 계시진 않은지, 저도 조금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접했을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 엄마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국어 초등 어머님들한테 그 국어 관련된 줌 강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저희 보통 때 하는 줌 강연들 신청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조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3순위에 두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지금 방학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영어랑 수학 안 듣는데 영어 수학 빨리 잡아야지 라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뭐 국어 뭐 그냥 지금 별로 급한 거 아니지 않아? 나중에 뭐 입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조금 평소 때보다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조금 사심이 담긴 마음에서 선정을 했고, 저희 이제 더블 대표님께서도 이제 목동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신데,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면서 저희 저자님을 모셔서 꼭 강연을 하고 싶다라는,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아서 해보는 이제 소중한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국어를 지금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 책을 하나 구비해 두시고, 지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국어 어떡하지? 국어는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뭐 독서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말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포괄하는데 이 책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뭔가 성경처럼 우리가 뭔가 마음이 힘들 때나 아니면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책이고 바로 이 책의 저자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책에 기반으로 한 우리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국어 1등급의 비밀 저자입니다. 네, 우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접속해 주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시느라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접속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목적은 무슨 뭐 거창한 어떤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을 그냥 아주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아실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 공부에 조금 방향을 이끌어주는데 이게 조금 적용하는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로 그 실천 부분을 서로 다짐해보고 또 고민을 서로 나눠보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어가 왜 이렇게 이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여기부터의 고민 그리고 나중에도 될 거야 라는 어떤 안일한 사고방식 이런 인식이 국어 성적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발목을 잡히겠구나 뭐 이런 인식 경험을 제가 일선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어가 왜 중요하고 왜 1순위에다 놓아야 하고 또 독서는 또 우리 아이 공부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그 부분 그리고 국어 공부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은 이 책에 사실은 여기 들고 계신 이 책 속에 전략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쉽게 더 다가갈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 책을 다 읽고 일독을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셔서 이 책을 접해보신 어머님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모두 때 앞에 발언을 할 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요즘 꽂힌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문해력, 우리 아이들이 되게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목동에 있는 일선의 학원들에서는 문해력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들로 굉장히 좀 이 키워드를 많이 내세우는데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냥 글쓰기다, 독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뭔가 소통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문해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인식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오른쪽에 채팅창 있어요.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강연이 끝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조금 댓글로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추려가지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거니까 강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질문들은 여기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됐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큰 대주제는 아직도 국어를 1, 3순위에 두고 있나요?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예전에 그 생각해 보면 영수국, 수국영, 수영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국어가 맨 뒤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VIP는 맨 나중에 나오나 보다. 그래서 국어가 뒤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나름대로 해보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국어 공부가 맨 뒤로 가 있는 그 3순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또 나름대로 해보고, 어떻게 이게 국어가 맨 앞으로 국영수, 국수형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 다음 다른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뒤에 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1순위에 둬야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서 국어를 1순위에 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 국어만 공부하고 나머지 그 과목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불고기는 들어보셨는데 불국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왜 앞에 국어에 불이 들어가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어. 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어려워서. 맞습니다. 네. 국어가 매우 어려워졌다. 사실은 이건 수능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가 완전히 그 차원을 달리해서 이게 그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불국어 시대가 됐다는 이 인식은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용어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에 발목 잡힐 수가 없다. 사실은 이 국어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아예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에 와서 대입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과 친구였는데 이제 목표는 카이스트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카이스트 가려면 보통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1등급을 받아야 될 그 아이였어요. 근데 다른 거 다 1등급이 나왔는데 국어에서 2등급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그 하나 때문에, 한 과목 때문에 또 1년을 허비를 해야 된다는 이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에 취해가지고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월, 2월 지나고 나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결국 1등급을 받고 이제 목표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사실은 그 학생하고 제가 또 1년 동안 서로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또 공부를 해봤는데 한 문제 차이로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어에 발목 잡힌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국어를 1순위에 놓는 것이 더, 그리고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인서울이나 뭐 이 의대 정도 지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다 국어 때문에 사실은 발목 잡힌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국어가 되면 모든 과목이 오케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과장된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그 이해력, 우선 이해한다는 거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국어 공부가 되면은 일단 이해력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력도 길러지고요. 그리고 그 논리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지문을 글을 읽고 나면은 표면 정보만 가지고는 그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이해와 표현과 논리력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부분을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이 국어 공부가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굉장히 평범한 말이죠. 그렇지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하나씩 인식하면서 하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국어를 1순위에 둬야 하는 이유는 국어가 어려워졌다. 불국어 시대가 왔다. 그리고 국어 때문에 파이널에 가서 굉장히 발목 잡혀서 시간과 모든 비용까지 더 발생하는 그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국어가 된다는 것은 이 4가지 영역인데 사실은 이해와 논리, 창의력은 다 수학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이 이 네 가지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모든 공부에 바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되시는 것도 없을 거고 제가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초등 학부모님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초등 독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에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또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자, 거기 대전제는 이겁니다. 초등 독서가 국어 실력을 좌우한다.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때 독서는 국어 실력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은 취학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넓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문자 해득하는 단계, 어쨌든 글을 읽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부터 이해하는 단계가 이제 문자 해득 독서 단계인데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스스로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글을 못 계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사회 성인들을 위한 독서 영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저학년에서는 무슨 책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읽혀야 되지? 이 고민이 아마 있을 건데 이때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보통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에게 아직 사고력이 많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려운 걸 읽힐 수 없으니까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성 독서라고 잡아봤고요. 어쨌든 호기심,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업시켜서 열린 사고 습관을 들이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도 문학 작품이 예를 들어 뭐 이제 동화책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학년에서는 보통 읽고 또 이해하고 이제 듣기 이런 역량들을 좀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학년의 독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년은 보통 3, 4학년 수준인데 이때는 물론 감성 독서를 완전히 또 문학 영역을 또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심 영역 독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이제 독서 편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화책만 읽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하고 사실은 타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대 50 정도로 아이가 그 기존에 저학년 때 읽어왔던 그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편식을 좀 벗어나게 하는 의미에서 수학이나 과학, 역사 이런 부분들. 근데 이때 조심하실 것은 수학 그래 맞아.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 관련된 책, 뭐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온 책 이런 걸만 갖다 사다만 아이들에게 안겨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만약 흥미가 있으면 모르지만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이거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흥미를 잃게 하는 아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건 아마 서점에 데려가시거나 도서관에 데려가 보시면 그 서가에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뽑아내는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보셔서 그 부분을 좀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 영역 독서라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노출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과 이런 결정 능력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부모님들께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튼 한쪽으로만 편식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 영역을 좀 넓혀 주시는 것이 아이의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 또 그 중학교도 보내야 되지,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중학교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무작정 책만 읽히면 또 안 되니까 이때는 지식독서 단계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식독서라는 거는 개념을 쌓는 거, 흔히 말하는 스키마, 이 배경 지식을 쌓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애들이 한 고학년쯤 되면 그래도 좀 학교에서만 배운 것도 있고 이제 인식이 좀 열리거든요. 그러면 아, 지식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인식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식 독서를 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확장 독서는 한 영역만 또 고집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예술, 문학, 기술 이런 영역까지도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그 영역의 글을 읽어낼 수 있는지 좀 판단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풀 독서라고 제가 이거를 쓴 이유는 문제를 풀면서 하는 독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3월 달에 시험을 한번 딱 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한 75점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 다 시험만 보면 90점 이상이었어요. 근데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성적이 안 나오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부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일단 독서를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이 왜 안 나오죠? 라는 일반 등가. 그거는 독서만 한 것이지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이 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착각하셔서 독서를 무조건 많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식의 그 일차원적인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여기 목동 어머님들도 그러시지만 이 강남의 대치동이나 다른 학원가 유명한 데 가보면 아이들이 이미 고학년부터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건 선행학습 개념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수능을 생각하면서 미리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독서라는 것은 이미 문제 푸는 그 문제를 만들 때는 좋은 양질의 그 지문을 가져오거든요. 그거 읽는 것만 해도 그게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행본을 읽는 것도 독서지만은 영역별로 읽는 것도 독서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방법도 이 고학년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고학년에 가서 국어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보통 저학년, 중학년은 통합적으로 독서 토론 또는 뭐 독서 논술 뭐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을 이제 국어를 맡기거든요. 학원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에 아이들은 큰 관심과 어떤 인식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점수화돼 가지고 정량적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정성적인 평가만 가지고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 국어 잘합니다. 이 표현 능력 뛰어나고요. 독해 능력 뛰어납니다. 이 정도이지.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계셨다가 이런 연습 없이 그냥 중학교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아이 잘했는데 분명히 학생부에 올라가 있는데 뭐 이러다가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쯤 되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다보시고 연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먼저 성급하시게 문제부터 먼저 디리다 풀리시면 안 됩니다. 왜? 문제 풀다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제가 짜증이 나요. 자꾸 틀리면. 근데 승부욕 있는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오기를 부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푸는 대로 맞추면 정말 기분 짱이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 초등 독서는 사실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영역이 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뭉뚱그리지 마시고 학년이 이제 바뀔 때마다 그 단계별로 그레이드를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물론 통합적으로 지금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강남 아이들도 통합적인 그 방향에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처럼 국어학원이라는 데를 개별적으로 보내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 또 소통 능력 이런 측면에서 국어 공부가 돼야 되고 또 사고의 그 확장을 위한 그런 공부.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초등 독서가 국어 실력을 좌우한다는 이 명제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력이 약한 친구들은 국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와서요.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 독서를 학년급에 맞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거 일도 없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그 학원 선생님들도 아니시니까 이거를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려다 놓고 미주알 고주를 하시기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독서 프로세스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발상이라는 거는 보통의 독서 프로세스하고 좀 달라요. 기존에 학원에서 하고 있는 또 어떤 무슨 독서 클럽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보통의 독서라면은 일단 먼저 도서를 선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애들한테 읽힙니다. 그리고 그걸 독후감을 쓰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정말 아주 지겹고 따분한 독서 이 프로세스예요. 그게 보통에서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라는 그 많은 어머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드렸어요. 일단 책을 읽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독후감을 스스로 안 쓴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뭐 학교에서 겨우 숙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 가지고 책 한 권 읽고서 뽑아내는 그 역량이 독해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도 그 자발적으로 그 자기가 뭔가의 궁금증을 갖고 찾아내는 그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그건 정말 커다란 독해력이 생기게 되고 지식도 쌓게 되고요. 호기심도 물론이고 자꾸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요. 노트가 막 쌓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 역발상 독서 과정은 이런 겁니다. 일단 테마를 먼저 선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란 그 키워드를 선정을 했다면 그 친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조사를 해서 탐구하게 하는 이 부분은 자발성을 또 습득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그 역량이 또 있어야 되긴 하죠. 이거는 어머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할 얘기들 되게 많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친구 사귀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를 선정해 보는 거죠. 이 테마 관련 독서. 그래서 이 친구 또는 친구와의 관계를 그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문학 작품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역사책, 사회 영역, 과학 영역 등에 다 있어요. 수학에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학의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그 소년 소녀가 만나가지고 뭔가 싹 트는 고기까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지만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 과정을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저기서 소년 소녀가 둘이 친구일 텐데 이 어떤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 중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울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설은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그 이제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하여튼 그 고도의 테크닉인데요. 그 사실은 이제 업고 소나기 와서 업어주고 탕물 묻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뭔가 싹트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죽어버리잖아요, 여주인공이. 근데 그 죽었다는 사실을 작가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 윤초시 손녀딸인데요. 거기 집안에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잠들고 있어요, 윗방에서. 근데 아버지가 아랫방에서 엄마하고 나누는 얘기 속에 글쎄 그 맹랑한 애가 죽기 전에 말이지 그 아이하고 옷에 묻어도 흙탕물 그 옷
벗기지 말고 그냥 묻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글쎄 이런 거죠. 그러고서 끝나는 거죠. 네, 이제 그건 제가 일부 예를 드린 거지만 그런 어떤 친구 관계가 무르익으려고 할 때 그 뭔가 좀 다시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읽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테마를 먼저 선정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 탐구해보고 이때 자료는 뭐 어휘도 있을 것이고요. 관련된 한자성어 뭐 속담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글쓰기까지 해서 독서를 이제 해보는 방식.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역할상 독서 프로세스인데요. 이 과정이 그 독서를 먼저 도서를 선정해주고 읽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열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걸 제가 아이들 실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를 지혜롭게 어머님들께서 한 번만 실험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책을 읽는 그 눈도 또는 그 선택하는 영역도 넓어진 걸 경험만 하게 된다면 아주 성공적인 독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독서 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독서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중점적으로 또 제 책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그 포커스가 맞춰졌던 이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독해력이 바로 공부력이다. 되게 무식한 말이기도 하죠. 예, 독해의 힘이 생기면은 그게 공부의 힘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뭔가 주어진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거, 또는 영어를 잘하는 거. 제가 그런 아이한테 일기장을 통해서 그런 학생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이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3학년이었어요. 내가 오늘 국어 시험 100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수학은 70점을 맞았고, 영어는 80점을 맞았어. 내가 국어 100점 맞았다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했더니 공부를 뭐야? 수학하고 영어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던 내용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공부를 잘한다면 수학을 잘하는 걸로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아마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해야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이 등식은 지금 이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80점도 잘한 거잖아요. 또 70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국어가 자연히 뒤로 밀리게 되고 수학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다른 과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잘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편식하는 공부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독해력이 높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독해력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의미에서의 독해력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독해력은 어떤 문제가 주어진 지문을 주고서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일단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해력이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와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게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거 이렇게 제가 등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력은 바로 공부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좀 범위가 좀 좁아진 거예요. 일단 공부, 점수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독해력이 바로 공부력이다 하는 것은 그럼 독해가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을 제가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지?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또 제가 상당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독서와 독해는 좀 다릅니다. 독서는 그냥 읽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내가 그 관심 영역 이 부분을 그냥 읽고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런 거 있는데 독해는 사실은 공부 문제를 푸는 거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주어진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화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문풀 독서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읽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는 표면 정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항상 뭐 밖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면 정보 찾는 거는 추리 상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확장하고 정보를 재구성하고 요약하는 이 부분인데, 정보를 재구성한다는 거는 여기에는 정보 변형하고 이 들어가는데, 이 정보 변형에는 어휘와 문장을 변형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해하시기는 조금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제 책에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독해는 문제를 푸는 능력과 연관된 거다. 이 문제를 잘 풀면 성적이 좋고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이다. 사실은 독해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비닐류, 종이, 뭐 병, 캔류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이게 바로 독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이 독해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 전혀 이해 안 되시는 건 없고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해 예시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책에 아주 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도 또 모기에 물리다니 참 운이 좋군. 이건 사실은 일본의 하이쿠라는 그 17자 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쿠를 되게 좋아해서 이 부분의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17작밖에 안 되지만 이 여기에 숨어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예. 네, 화자가 H,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화자가 A처럼 말한 이유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답을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낑낑거리다가, 그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답을 낸 친구들은 정말 없었어요. 없었고, 아주 기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모기가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답한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독해에 숨어 있는 정보를 찾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표면적, 아까 이제 독해 과정에서 이제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표면 정보를 찾아보기, 그 다음에 이면 정보 같잖아요. 여기 표면 정보가 뭘까요? 네, 모기가 나오고요. 모기에 물렸고요. 근데 운이 좋다고 말했고요. 근데 올해에도 물렸어요. 올해에 물렸고요. 또니까?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숨어 있는 정보가 찾기 과정에서 이 A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도라는 거 있잖아요. 올해에도 이 도는 사실은 문법 용어로는 이게 보조사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하면 also,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또라는 이건 부사인데 이건 again의 그 또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보시면 오하고 또를 합쳐보시면 뭔가 의미가 어떤 개념으로 나올 수가 있죠. 지속, 계속, 반복 이런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된다면 이 A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도나 또. 요, 그럼 대개 보면 모기에 물리면 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짜증나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사실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모기만은 제가 막 전자모기채까지 휘둘리면서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했어? 이거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지?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짤막한 글이지만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같이 토크할 수도 있고요. 또 가이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지만 보이게끔 하는 힌트들이 뭐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그럼 아까 대표님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올해 물렸으니까 작년에도 물렸다는 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숨은 정보가 되죠. 그리고 이게 모기에 물렸는데 운이 좋다고 말한 것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은 나 작년에도 살았고 올해에도 살았어.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모기에 물린다는 거는 내가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렸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다. 그러면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그래서 해피해. so 해피야. 이거죠. 그러면 이 짤막한 글의 주제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장시켜 보시면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 방향, 어떤 걸까라고 또 물음이 또 들어가요.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숨어있는 의미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삶의 방향이 뭘까? 이런 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모기에 물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생명 존중의 생각을 살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럼 적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요 글을 통해서 그걸 읽어냈다면 여기에서 A 부분에 이 답을 훌륭하게 답을 찾아낸 거죠. 여기까지 답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어른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읽어낸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힌트가 있겠구나. 그 힌트 부분을 얘기를 해줘 보시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넓혀보고 이런 과정이 다 독해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독해력이고 이게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이고 이게 공부 성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독해 과정에서 독해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쌓아 주어야 한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적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학교에서 독해력을 뭘 평가하는 거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그 부분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평가 기준을 삼냐면요. 이 세 가지예요. 지식, 이해, 적용. 이걸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하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시면 이 부분 그렇지. 저 사람이 이렇게 천기 누설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은 개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어떤 글을 하나 주고 이제 지식적인 면을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리고 요건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거의 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이제 문항을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그 부분은 이해 부분이에요. 일단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건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 정보를 이해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내용을 추리하는 그 부분. 이게 이해 부분인데 여기에 관한 문제가 중으로 나와요. 이 상중하로 했을 때는 난이도가 중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결국은 독해력이라는 건 이해력을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독해나 독서를 가이드 하실 때 지식이 암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는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꽤 있어요. 물론 사회 과목보다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적용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상이에요. 이게 난이도에서 상인데 요거는 15에서 한 15% 정도? 요게 변별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의 성적의 변별력은 적용하는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비교하고 새로운 그 상황에 있는 정보를 또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3점짜리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A라고 줘놓고 그다음에 복이라는 또 텍스트를 또 줘요. 새끼 지문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게 만드는, 독해하게 만드는 그 역량을 평가하는 게 3점짜리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독해력을 어디에 파이널을 두셔야 되냐면 지식과 이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글이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도 축구 보느라고 조금 이게 목소리가 막 잠겨 있고 이게 아마 명쾌하게 들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포르투갈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대1 하다가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을 가다가 후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후반에서도 인주리 타임까지에 가서야 한 골을 넣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골이 이제 그 상대편이 코너킥을 올렸는데 튀어나온 볼을 우리의 그 호프 손흥민이 잡아가지고 질주해서 또 달려오는 우리 선수한테 패스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자 보세요. 축구 적어도 이제 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는 아주 프로급에서 뛰는 프로 선수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드리블에 관한 지식 알고 있겠죠. 그리고 또 킥에 대한 지식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혼자 내가 드리블 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잡는 즉시 또 누군가에게 패스를 주고 내가 뛰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일단 공간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치달을 하는 특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났어요. 그리고 주변을 순간적으로 보게 돼요. 누군가가 내 볼을 받으려고 띄우는 친구를 슬쩍 봤어요. 그게 이제 황희찬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골문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거 내가 슛을 할까? 물론 슛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이해력도 높아요. 아니면 내가 패스를 줘서 제가 어시스트를 할까? 순간에 선택을 패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순간에 동작이 차분해지고 그 다리 사이로 그 길밖에 없는 킬패스를 넣어줘가지고 또 받은 선수가 골로 연결시켜서 16강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슛에 관한 지식, 드리블에 관한 지식, 볼 트래핑에 관한 지식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내가 그걸 어떤 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그 머리가 순간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적용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저희가 2대1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이 적용하는 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우리 아이가 정말 그 글을 읽고 제시된 문제를 잘 풀어서 정말로 국어 100점 맞는 1등급을 맞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려면은 이 적용 부분에 관한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메타인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틀이 독해력이 바로 공부력이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해력이 핫한 이유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소통 능력과 연관지어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요즘 문해라는 이 개념이 뜨고 있어요. 핫해요. 그리고 독해보다는
이 문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문해력 뭐 이렇게 강의가 플랜카드 붙여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것도 봤거든요. 사실은 문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글자 해독 능력이었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기호를 배우게 되죠. 그 영어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글자를 내가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발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문해의 개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좀 폭넓게. 이 문해 또는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이 그런 능력은 네 가지를 통해서 나와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게 이제 우리 국어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시해 준 거예요. 이 네 가지 언어 능력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국어로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통하는 능력까지 여기까지 또 창조해내는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능력까지를 문해력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독해력의 공부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범위를 좀 좁혔다고 얘기했죠. 주어진 문제 상황이 있는 것, 문제가 딸린 글을 읽고 그걸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일단 독해력으로 제가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문해력은 일단 소통 능력과 연관된 거로 제가 범위를 좁혔는데 예를 들면 아마 이 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표님도 이거 보셨죠? 심심한 사과 네, 드립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해하셨죠? 네, 이 플라스틱 심심하다는 게 보링하다는 거. 금일이 금요일인지 오늘인지 네, 뭐 모르죠.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찌 보면 내가 아주 일차원적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일상생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정보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심한 사과는 사실은 어떤 주최 측에서 공연의 그 주최 측에서 그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뭔가 혼란을 줬어요. 그래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불편을 드려서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이랬더니 네티즌들 반응이 갑자기 앵그리버드가 된 거예요. 씩거리면서 아니 뭐야? 하찮은 사과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기성세대들은 이 정도면 사실은 한자거든요. 기쁠 심자. 예, 아주 뭐 그런 의미란 말이죠. 네. 빅 애플을 주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구나. 어떤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이다. 그렇게 보면 소통 능력과 연관이 되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근일 마감은 어느 회사의 인사과장이 어떤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대요. 그런데 금일 마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12월 6일 마감, 오늘 금일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이걸 딱 공고를 본 친구들이 어, 금요일까지 마감이야? 금요일 날로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신청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접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우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요즘에 아주 핫한 거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언어 사용의 어떤 그 위기는 너무 약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에 사회과학 계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텍스트는 뭐였냐면 요즘에 언어 생활에 관한 그 비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약어 쓰기, 줄여 쓰기, 그다음에 문법을 파괴하는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문화적 맥락이 들어가 있는 어휘 사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된장력 이런 것들 그런 게 왜 나왔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 또 어떤 효용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지 뭐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대학에서 그 입시에도 굉장히 그 민감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지식도 되게 보면 대표님 고지식 하다 보면 어떻게
오지불통. 골고루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죠. 이게 어찌 보면 고지식하고 뭐 이런 거는 고집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하이 널리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은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아이한테 알림장에 4월 기간 이제 수행평가 보고서 어떤 어디 공연 보고 그 소감문 내는 거 4월 준다 기간 4월 이랬더니 얘가 4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제 책에도 있거든요. 얘가 네 사실은 4월은 이게 만일에 문해가 안 되면 4로 다 읽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징징했던 그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통 능력 이제 아주 그 범위를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등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해력을 이제 굉장히 그 중시 여기는 핫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저는 소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좀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네. 예. 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관한 고민도 제가 또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일단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 책에도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봤어요.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공부의 기초는 국어다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켜야 되지? 우리 아이 이 부분은 이 물음은 아주 이제 부모님들은 아주 엘리트시고 공부 잘하고 늘 뭐 그래서 모든 과목 뭐 올백에 가깝게 맞고 이제 하신 분들이인데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본인이 한 거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공부 잘했는데 우리 아이 그대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애 중에서 엄마 아빠는 그래서 1등만 하고 전공업 100점 이런 수준의 그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아이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고민한 부모님이 한 대로 공부한 대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도 그동안에 아이들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학원에 맡겨요. 사실은 이게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전략을 갖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전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전략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포기하세요. 그리고 학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학원에 어느 뭐 통합적으로 독서를 하고 보내시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학습지도 시키시고 이러는데 자, 이거 제가 세 파트로 나눠봤어요. 우선 취학 전에는 일단 이때는 문자 해독이 좀 어려우니까 이 듣기 독서, 듣기 공부 들려주시고 그런 걸 이해해서 말로 표현해보게 하는 그래서 말로 하는 음성 언어 측면에서의 이때 국어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물론 글을 깨친 아이들은 자기가 호기심 때문에 내가 책 한 권 읽었어 막 자랑하려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글을 늦게 깨치는 아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읽어줘야 돼요. 끊임없이요. 근데 이때는 엄마 아빠가 되게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는 어떻게 이거를 취약전 독서는 그 동시를 통해서 동시 한 편을 읽어주고 아이가 그거를 듣고 느낌을 한번 말로 표현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토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주변에 또 그렇게 되게 권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밤마다 뭐 읽어달라는 그 습관이 들어서 이제 되게 힘겨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듣고 이해한 거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꼭 해보게 하세요. 그리고 토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초등 저중학년에서는 일단 이때는 이제 글을 깨치기 때문에 문해가 되게 완벽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읽게 하는 거죠. 읽고 그 다음 읽은 걸 말하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중학년에서는 이때부터 문제를 티립다 풀려고 학원을 보내지 마세요. 왜? 아이가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문제풀이에 지치다 보면은 중학교 가서 진짜 멘붕이 오는 애를 되게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3년 내내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목표는 고등학교 딱 가고 나서는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지? 그래서 정말 멘탈이 깨진 친구들도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하면서도 가서 가정 방문도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시킨 거예요. 또 초등학교는 너무 막 과하게 해가지고 중학교 가서 그냥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학습 거부. 이런 애도 봤어요. 이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중학년에서는 통합적으로 글쓰기는 중심으로, 글쓰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에는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테마에 대한 토론 통해서 글을 쓰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요. 뒤에 있지만 어휘력이 되게 늘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이들이 요즘 꼬맹이들도 말 잘하잖아요. 왜요? 드라마 엄마 앞에서 보거든요. 어른들 말을 너무 잘해요. 문장을 너무 잘 구사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요즘 보세요. 오디션 프로에 예를 들면 트로트 오디션에서 아주 어린애도 노래 기똥차게 해요. 그 어휘 개념을 알면서 부르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글을 쓰면서 어휘력 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학년 가면 이제 생각하는 힘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토론 디베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되고요. 우선 이제 고학년 되면 학교 공부에 되게 충실하게 시켜셔야 이제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끌고 가지 못하시니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교과서 독해 아주 중시하면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읽어내겠다라는 습관을 들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는 보면 교과서 내용은 이제 엄선되고 정선하고 이제 사실은 양질의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글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단원 내용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어휘부터 잡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뒤에 학습 활동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단원에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실리는 거는 교육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딱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교육 과정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독해에만 맛을 들이면 성적은 잘 나와요, 사실은. 왜? 교과서에서 내니까요. 이게 이제 중학교까지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과서 독해보다 좋은 게 없고요. 이게 또 수능 국어하고도 또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초등 고학년 가면은 스스로 교과서를 독해를 하고 어휘를 정리해보고 또 내용을 이해한 거를 자기 말로 재구성해서 내용을 재구성한 요약 이런 것까지 교과서 독해 범주에 넣으셔가지고 그냥 한번 눈으로만 휙 읽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휘력을 많이 높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초등학교 우등생이 왜 중학교 우등생이 안 되고 이거는 어휘 차이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지문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도 얘기해요. 독해가 안 되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은 동생 국어책 갖다가 읽어라. 왜냐하면 고등학교 애들도 사실은 독해가 안 되는 애들은 초등학교 국어책 읽어도 돼요. 중학교 교육 읽어도 되거든요. 그건 어휘력 때문에 이게 개념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휘력을 높이는 이 부분에 근데 이거는 교과서의 어휘를, 일단 교과서 어휘를 다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어도 보면은 왜 교과서 단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영어만 하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교과서 어휘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 모르는 것도 개념은 다 정리하게 하시고 뜻을 쓰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녹아져요. 학습 어휘력 이 부분 이게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사실은 과목별 연계 독서라고 해놨는데 제 책에도 부록에 보시면 초등학교 학년별 연계독 교과서 연계 독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도움이 되는 독서는 사실은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를 하면요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1단원에 예를 들어서 과학을 볼까요? 과학에서 진화 생물에 관한 거다 그러면은 생물 관련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과서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어머님들이 보시고서 판단해가지고 몇 권을 골라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먼저 읽게 한 다음에 교과서하고 보면 더 이게 겹치면서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면은 이게 독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없으니까 독서가 안 돼. 이 생각을 초등학교부터 갖게 되면은 중고는 전혀 못하게,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하기에는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성적도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는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글쓰기가 됐다면 교과서 독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어휘력도 높여보고 독서도 교과서 연계된 독서로 이끌어 주시면,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당구장 표시 2개 있는데, 아까 그 하버드대 교육연구소에서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리면 토론이 독서보다 어휘 습득의 1.6배 높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하다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휘 뭐 허접한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토론 과정 속에서 어휘력이 상당히 또,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휘도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까지 이어진다면은 이 어휘 습득에 이 토론하고 글쓰기 이 부분이 병행이 된다면 훨씬 더, 여기 1.6배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EBS 실험에서는 어휘력 향상이, 독서는 한 10%라고 하면은 토론이 90%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토론이 굉장히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파트구나, 이 인식. 그래서 적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적용에서도 일단은 어휘력이 많이 이제 광범위한 영역에서 장착이 되면은 어, 다양한 영역의 글이 나와도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모든 공부의 기초는 국어다라는 부분을 취약전, 초등 저중학년하고 초등 고학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지금 지루하신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앞부분에 지은이의 말에서 제 책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어 DNA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국어 교육 현장에서. 국어는 원래부터 잘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공부 시간은 많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 부분. 그냥 걔는 공부만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간다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에 의한 거라는 거죠. DNA는 국어 원래부터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국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이고요. 국어를 3순위에 놓지 마시고 1순위에 놓고, 그렇다고 국어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고등학교에 오면 80분씩만 하루에 해도 돼요. 왜? 수능 국어가 80분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초등부터, 아마 지금 어머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 뭐 중학교 가면 하지, 뭐 방학 때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사실은 이 수능 올해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 수능이 작년번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초상위급에 있는 애들한테는 쉬웠을지 모르지만 중위권부터 중상, 중 뭐 이런 부분은 거기는 참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 등급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공부가 통하는 거는 초등 때, 중학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국어 공부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초등부터 전략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한 가이드는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이들은 이끌어주는 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아우, 내가 힘들고, 내 할 일 많아. 그러니까 아이는 학원에 맡길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잘해주면 좋겠는데 학원에 맡긴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반복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전지적 참견 시점자가 되어라. 그리고 부지런하셔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 특히 이제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습관 들이기니까요. 그 부분에서 습관 들이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러면 부지런한 새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 한 마리라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부로 마치고요. 이제 Q&A 부분에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토크 한번 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하고요. 네. 오른쪽에 저희 채팅창에 보시면 어머님들이 좀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들 좀 짚어드리면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혁이맘님께서 아이가 1, 2학년은 독서 위주로, 3, 4학년 1학기는 토론 위주로, 4학년 2학기부터 글쓰기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쓰기 위주로 보내다 보니 독해 문제집 등은 안 풀리고 있는데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1, 2학년은 잘 독서 해오신 것 위주, 3, 4학년은 1학기 토론 위주, 4학년 2학기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다층적이네요. 이러면 너무 피곤하시고 돈도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예,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이건 되게 세분화되어 있군요. 네. 예,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면 우리 아이의 그 어머님의 아이는 나름대로 국어 능력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재미를 갖고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시스템은. 근데 이 독해 문제집 아까 이건 문풀 독서 개념인데 몇 학년인가요? 그럼 지금 이제 4학년 한 2학기부터 2학기구나. 글쓰기로 보내고 네. 후년에 고학년이 내년에 이제 되는군요. 5학년이 네, 5학년으로 고학년이 들어가는 되네요. 거죠. 이 문제집은 사실은 서점에 나가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출제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아마 어머님들보다 조금 더 잘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좀 쓰레기다. 아니면은 이거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집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잘 팔리고 검증된 거는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제가 교육방송에 뭐 받은 거 없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방송에서 지금 초등부터 다 있어요. 아이 EBS 들어가 보시면 거기 초등부터 다 있거든요. 가능한 거기서 만든 문제집 또 일단은 그 IMBC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 거기서 보시고 아이의 특성에 맞는 어떤 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강의를 거기 뭐 인강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푸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자기 주도 능력이 습관이 되었다면은 그냥 맡겨주세요. 그리고 장르별로 나와 있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사 예, 식으로 이제 장르별로 나와 있는 것들 많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는 부분 시작을 해주시면 예, 좋고 맞습니다. 여기 지금 혁이맘님께서는 되게 이제 집에서 국어를 나름 되게 지도를 잘 해오신 분 같아요. 뭐 다른 어머님들처럼 영어 수학 하시느라고 국어를 하실 시간이 없으신 어머님들은 아니셨고 이제 엄마가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네, 되게 부지런하시고 엄마가 집에서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책을 읽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렵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국어, 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국어는 특히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 네. 일단 제 책에 이제 이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혹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거기서 아마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어 전문가가 꼭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가 제일 좋은 교사예요. 그리고 일단 이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일단 고학년이라면은 일단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 학년마다 나오잖아요. 그 필수 어휘. 종합생활기록부인가요? 네, 아, 네네. 예, 거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의 특성을 쭉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책을 읽고 아이에게 질문하면 애들이 되게 따분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 독서 성향이 어떤 건가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좀 책을 하나 고르고 내가 엄마가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서 톡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것이 꼭 국어 성적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서로 독서를 하고 톡하는 정도일 텐데 그것이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 EBS 들어가 보셔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는 것 싶네요. 그리고 제 책의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의 그 독서나 공부 방법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맞아요. 네. 사실 어떤 책 읽어야 되는지도 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풀을 수 있고. 예, 제가 지금 말씀으로만 드리는 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휘력 중요성을 알려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사전을 공부해야 되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 것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뜻을 써보고 하는 것도 이게 쌓여가지고 큰 재산이 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제가 자세히 가이드 했거든요, 제 책에. 근데, 이 부분은 사전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아이가 어떤 책을 한 권 택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휘가 이제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휘 노트에다가 그걸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네이버 지식인을 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스캔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경험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전을 따로 암기하는 건 별 의미가 잘 없잖아요. 네. 예. 사전을 통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고, 네. 이거는 방법론이 없었고, 아까 습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굉장히 그렇죠. 큰 자산이. 왜냐하면 제가 제 책에 김이나 아시잖아요. 김이나 작사가 그분은 사전을 옆에 놓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레 노래 최근에 나온 하얼빈 작가 김 작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사전 달고 달아요. 그분들이 이제 특수한 목적이니까 이 문맥에 맞는 어휘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서 막 뒤져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한 번 연습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시죠. 예, 맞아요. 그 부분. 사전만 따로 암기하는 거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또 다 암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텍스트는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행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풀 독서에서도 하나의 어떤 비문학 글을 보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사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대충은 알지만 이게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큰. 저 어저께 우리말 달인 봤거든요. 월요일마다 하는 모방송에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예,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어휘에 관한 관심으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RTLC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것과 연계가 많이 돼서 제가 이거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초등 고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중고등 도서도 접하는데 이해를 다 못해도 읽어내면 읽히게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읽히긴 하는데 재미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재미없다면 좀 나중에 두는 게 맞을게요. 이런 질문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어말비 신청을 하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어머님이 계세요. 그 논술학원을 보내는데 어려운 책을 자꾸 이제 아이한테 읽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과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하게 두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책의 난이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아이 성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실증을 내잖아요. 그리고 덮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 독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언젠가부터 제가 헤르만 헤세를 알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보시면 성장기적 소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부터 가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문법, 라틴 문법 암기하고 너무 이게 지겨우니까 나름대로 명문을 갔는데 나중에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 정도는 아이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책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아주 어려운 작품이 유리알 유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작품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읽고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도 한 10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나이 때는 뭐 접어두고 수레바퀴 밑에서 정도가 이해가 가능한 정도라면은 그 나이에 맞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만일에 그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일단 캐치하셔야 돼요. 얘가 요 대목을 못 넘겨서 이게 지루하거나 아니면 전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스키마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넘겨주시고 아이가 그걸 넘기는 순간 성취욕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런 습관, 독서 습관. 그러니까 이해도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책을 통째로 모른다 하면 그건 이거는 접어야 돼. 읽을 필요가 버려야 없죠. 돼. 만약에 이 아이가 한 70% 정도는 이해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스키마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경 지식 진짜 그게 부족해서 만약에 이 내용을 못 넘어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수혈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그때는 같아요. 어머님 가이드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네 입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맥락. 예를 들면 그 샤뮤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는 진짜 재미도 없고 개 어렵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애한테 그런 걸 읽히면 수준 있는 거니까 읽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형식 독서가 돼가지고 짜증내고 덮어버리고 다음에 흥미를 잃어서 그런 이유는 안 읽게 돼요. 외로움을 빙자한 핵심은 저는 조금 지향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읽기 게 위한 읽음 독서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편식 독서를 막기 위한 그 부모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의 아이 성향 없이 막 갖다 대는 이거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을 좀 조심해 주시면 어쨌든 그 부분을 넘겨주세요, 어머님. 넘겨주셔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그래도 어려우면은 한 번 더 해보시고 아니면 접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경험상 보니까 아이들이 오래 이해 못했던 것도 뭔가 이렇게 다른 데서 배경 지식을 쌓아와서 내년에 읽히면 또 이게 아, 예, 이해가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인 거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조바심을 갖거나 왜 우리 애는 이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대표님 잘 듭니다. 알고 계시고 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왕자는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 생백쥐벨이라는 그 작가가 어린 왕자가 애들이 읽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부분 물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이 그림이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야야 그거 모자야 모자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이거 그림 그려서는 너 밥 못 먹고 살아. 페인팅 하지 말고 너 메스나 쥐알러지 이런 거 해. 앞부분에 애를 기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걸 읽고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감상을 제한하는 듯한 걸 많이 네네네. 하죠. 네. 그래서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저는 얼마 전에 네, 저는 아예 다른 저 해마다 읽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린 왕자 그 표지 되게 그리고 B60, 612호에 살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그리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명대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안에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건 사실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 그 작품, 그 글이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 뭔가 넘길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나도 첨언하면 그 학교마다 추천 도서 목록이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아이가 5학년이면 5학년에 맞는 도서 추천 관계 있어요. 그럼 그 카테고리 안에서 도서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각 교과 연기 해석을 추천하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뒤에 그 단계별 추천 도서 목록이 있거든요.
요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보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도서 목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희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거 또 그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독서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막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많이 읽게 두면 중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잘하나요? 라는 그냥 이런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대표님이 하신 질문, 이 물음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독서의 양하고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에 실패한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초등학교에는 많이 읽으면 다독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독서하는 거죠. 많이 넘기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 한 챕부터만 읽고 읽은 걸로 그냥. 그러면 학교에서 다독이야 상 주잖아요. 그리고 뒤에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읽기만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아이들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 내가 독서하는 게 독서의 목적이 뭐지? 사실은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를 독서를 할 때 정말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세계를 또 꿈꾸게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갈 힘이 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 좀 성적도 좀 잘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면 되게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독서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초등 시기의 독서는 사실은 성적과 크게 예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게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시간 없어 독서를 못 한다는 얘기 안 해요. 제 책에도 내가 썼지만 수학 때문에 독서가 이제 망가진 이 부분에 관한 얘기도 제가 했어요. 얼마든지 고등학교 가서 독서 가능하거든요. 교과서 내용, 교과 관련 그런 독서가 한다면.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독서와 국어공부는 책만 많이 읽는다고 성적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주 극소수인 것 같고 가능한 이 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도 제가 이제 교과서 읽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그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아주 진짜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문이 하나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이해해 나가는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읽은 후 활동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어머님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교과서를 갖다 놓으시고 아마 어머님들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분석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선생님들 설명대로 따라갔을 거요. 한번 교과서를 갖다 놓고 교과서의 한 중단원의 제목 이런 제목으로 이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이 질문의 학습 목표가 뭔지 이걸 한번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어머님이 일단. 그리고 읽고 나서 뒤에 이제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이제 학습 활동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취도 평가, 두 번째는 심화, 그 다음에 더 넓히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전국 수석이 인터뷰를 해보면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학원에 안 다니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뭐래제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친구들은 교과서를 완벽하게 씹어 먹은 거예요. 그 습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신도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독서와 국어 공부를 따로 국밥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때부터는 이 교과 공부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제 책에도 이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어느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의 테마가 있으면 그 단원에 관련된 책 뭐 많이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예, 한두 권 정도만 연계 독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내용이 심화되고 또 이해도 더 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해주시면, 그리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책 개만 읽었는데 성적이 70점대밖에 안 나와. 왜 그러죠? 뭐 이런 집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아이 방에 책이 빼곡해요. 다 읽었더니 물어보니까. 근데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그 친구. 그래서 독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독해가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스토리만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식으로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되고, 독해가 되고, 그게 쌓이면 문제 해결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국어 공부는 별개가 아니라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독서와 국어 공부는 하나다.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연계시키는 거는 사실은 추천 도서 목록 같은 거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예. 뭐 바로 성적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그거 토대가 맞아요. 예, 토대는 되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사심이 담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MRB 대표다 보니까 이제 학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는 목동이랑 학군지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나름 하고 있는데, 그 국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남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어머님들 중에서 좀 이제 다른 여러 과목들을 잘 챙기면서 가고 있는 어머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치동의 경우는 아마 대동소이할지도 모르겠는데 학동도 요즘 그렇죠. 특별히 아이의 성적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끌어가는 부모님들은 국어를 되게 소홀히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국어가 정말 선순위. 예를 들면 수능 끝나고 나면은 국어 해야지 했는데 뒤로 밀려. 한 달밖에 안 가요, 그 약발이. 그러면 어느새 또 수학이 일로 와 있어요. 제가 강남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이제 그 학교는 수학이 굉장히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어를 한 고2 정도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안 됐어요. 수학도 될 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수학에 시달리다 그냥 원년에는 실패했어요. 그런 아이를 봤는데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대치동에서는 학원을 통해서 가요. 그리고 독서 토론 아니면 그 종합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단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문제 푸는 학원을 보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성적을 염두에 둔 거죠. 일단 중학교는 무슨 특목중 있나요? 뭐 그런 데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종합 국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업시킬 수 있는 학원을 일단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왜 있어요. P 뭐라고 있거든요. 그런 학원도 보내고 H 이런 데도 보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원을 깔고 가더라고요. 깔고 가고 거기서 맡기고. 그러니까 사교육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어를 되게 중요한 비중으로 네, 놓고 이제 할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초저 때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로 다져주신 다음에 이제 초고로 갈 때 이제 어떤 문제 푸는 문풀 독서 같은 것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국어 철학은 생각하는 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모기에 물렸는데 왜 운이 좋다고 말했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답을 찾으려면. 그걸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계량적으로 아니면은 단순 정보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국어 공부가 된다면 그게 이제 되게 보면은 독서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독서는 글만 읽는 것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읽고 나서 분석을 하고 말하자면 이해를 하고 또 정보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학원에는 다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면 허접한 글은 또 안 되잖아요. 어떤 뭐 인기 있는 학원은 또 뭐 허접한 거 가지고 실시 뭐 이러니까 수준을 높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고 못 따라가면 또 가긴 갔는데 따라가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실력이 안 길러질 수가 있어요. 세월만 보내는. 그럴 때는 차라리 어머님 아이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학원에만 맡겨놓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부지런하게 아이 성향을 판단하셔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제 우리 애는 사교육을 시키지만 이 엄마가 같이 챙겨주면서 가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국어 영역은 특히 이제 아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뭐 읽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은 엄마가 옆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국어야말로 진짜 수학이나 영어와는 달리 또 정말 깊이 우리 아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부지런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이 좀 더 아이가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엄마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성향, 듭니다. 아이 성향, 우리 아이의 성향. 성향. 혹시 여기 어머님들 지금 음소거 되어 계신데 음소거 풀고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제 말 들리시죠, 어머님들? 지금 화면이 안 켜 계셔가지고 지금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잘 모르는데 뭐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 네. 있으실까요? 국어 공부하는지 좀 어머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국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이시니까 좀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일단 귀한 시간 거의 막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또 접속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일단 빨리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공부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는 공부를 빨리 하면 망한다.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수학 정석 10번 봤네. 종합영어 20번 봤네. 성적이 안 나와요. 그냥 넘기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초등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 여러분 아마 수영도 그렇잖아요.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물에 떠서 하거든요. 그걸 개헤엄이라고 하죠. 보기 좋은가요? 안 좋잖아요. 수영도 기본적인 자세부터 배워야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렇듯이 공부도 여유가 좀 있는 그 시절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웃풋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 우리 아이가 원래부터 공부를 싫어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끌어주느냐, 이 물꼬를 어떻게 터주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성급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양보다는 질적으로 원리를 캐가는 그런 공부가 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그런 그 자기 주도성과 자기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 그게 되면요. 나중에 그게 중고등학교를 가면 그게 공부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아이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답을 안 봐요. 그냥 이틀 3일이고 그냥 갑니다. 그거 가지고. 만일에 성급했다 하면 나 오늘 이거 목표량 달성 못했는데 나 이거 망했어. 이게 아니. 그 문제를 하나 넘기는 그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포텐이 터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허리허리 하지 마세요. 그냥 만디알 그걸 믿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 역량이 없는 게 아니구나. 공부를 원래 싫어해. 나 닮아. 이런 분은 없으시죠.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믿으시고 잠재력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나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터줄까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습관 들이는 방법 팁을 드리면은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하게 하시고요. 가능한 양말도 자기가 빨게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어디 가서도 내 양말 바로 가면 왜냐하면 친구 집에 가도 냄새 날까 봐 바로 양말 빨아 널어요. 군대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조그만 습관. 세계의 우등생들은 나 집안에 심부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심부름 시키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때 훈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훈육이에요. 아이가 자기 방 청소 정리 안 하잖아요. 훈육을 하세요. 당근과 채찍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계획표는 자기가 짜도록
처음에는 애가 못 자니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해 지나고 나면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모두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자성어 중에 그거 있어요. 순망치한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는데 순은 입술 순자, 한 망은 잊을 망자, 치 이치자, 한은 찰 한자거든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술 없는 우리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먹이 사냥할 때 자기보다 센 놈한테 상처 입잖아요. 턱이 떨어지고 덜렁덜렁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입술이었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은 연관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보는 간판 하나,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서 보는 팜플렛 하나, 이것도 다 자료거든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한번 보여주고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조그만 책자 그거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민센터 가보세요. 각 구마다 그 매거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 습관, 그리고 읽게 하는 습관,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호기심, 그리고 어디 보면 가보고 싶다면 꼭 데려가세요. 데려가셔서 보여주고 그게 바로 페스타로시가 말하는 시청각 교육이고 프레벨이 말하는 그런 교육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돈을 막 써가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들이 초등학교 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걸 활용하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못해 이러 마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콩나물 물 주듯이 무럭무럭 자라. 사유의 폭이 넓어져서 중고등학교가 인식이 넓어져서 스스로 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면 성공이에요. 그럼 그냥 놔둬도 합니다. 네, 그걸 믿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국어 공부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모든 과목 다 똑같고 이제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던 거 이제 경험에 의한 교육,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이 삶의 꼭지꼭지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적절한 노출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머님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어머님들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또 공부나 우리 아이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 어말비 네, 어말비 사이트에 올리셔도 예, 되고, 예. 혹시 뭐 선생님 어떤 그 연락 통로가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저희 어말비 사이트에 올려드릴 예. 테니까 직접 질문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모임이 있으시면 네. 제가 거기에 커피를 사드리고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대면으로 예, 저희한테 그냥 바로 또 예. 여쭤보고, 강연 후기 같은 것도 저희 어말비에다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읽는 때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다른 강연을 또 섭외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아이들 또 케어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또 아이들 또 케어하시고 또 어머님도 오늘 들으신 강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도 오고 또 어제 월드컵도 받고 하니까 조금 노곤한 상태이실 텐데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이제 차게 충전하셔서 아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네, 어머님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십니다.